청아그룹의 운명이 걸린 만찬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시그니엘 서울 101층, 더 크라운, VIP 룸, 공기마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강지훈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맞은편의 이사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훌쩍임이었으나 이내 통제할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변해갔다. 지훈의 5살 아들 강민준이었다.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울음은 아이의 유일한 언어였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아들을 이 자리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화영 부회장, 그의 계모가 가족의 안정을 과시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린 결과였다. 이제 그 안정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다가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민주는 더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은으로 만든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만찬 테이블에 앉은 투자자들과 이사들의 시선이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수조 원이 걸린 협상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냉철한 전략가였지만 아들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무력했다. 맞은편에 앉은 박화영 부회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아, 중요한 자리에는 집중이 필요하단다. 아무리 작은 소음이라도 전체를 망칠 수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음이라는 단어는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지훈을 무능하고 감정적인 리더로 보이게 만드는 것. 아들의 울음을 자신의 약점으로 만들어 이사들 앞에서 그를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었다. 지훈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김 비서가 민준을 안아 올리려 하자 아이의 울음은 극에 달했다. 발버둥 치는 아이의 손이 테이블 위를 휩쓸었고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장 조치하겠으... 바로 그때였다. 지배인의 뒤에서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한 여직원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 방의 살벌한 기운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듯했다. 이름표에는 서은하라고 적혀 있었다. 지배인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은하는 이미 민준의 곁에 다가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나 박화영 혹은 겁에 질린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울고 있는 아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장난감이나 사탕을 꺼내는 대신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지훈 역시 의아함과 일말의 절박함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은하는 아이의 젖은 뺨을 손으로 닦아주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방 안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얘는 그냥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속삭임이었지만 폭탄처럼 방 안을 울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민주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맑은 눈으로 은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마치 가장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찾았다는 듯 작은 손을 뻗어 은하의 유니폼 소매를 꼭 쥐었다.
방 안은 절대적인 정적으로 휩싸였다. 박화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손에 쥔 냅킨을 구기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은하를 노려보았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수백 명의 의사와 심리치료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이름 모를 여직원이 단 한마디로 해낸 것이다. 은하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실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했다. 그녀가 돌아서 방을 나가려 할 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잠깐, 은하가 멈춰 섰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위압적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는 전략가의 눈으로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당신 누구지? 질문이 아니었다. 거의 신문에 가까웠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 심어놓은 의도적인 접근인가 하지만 여자의 눈은 너무나 평온했다. 그 어떤 야망이나 계략도 읽히지 않았다.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일하는 서은하입니다. 아니,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아들은 당신을 어떻게 아는 거지? 방금 뭐라고 했어? 그는 여자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아들을 멈추게 한 그 순간을 되짚었다. 엄마가 필요하다. 그 말은 지난 5년간 그가 외면해온 진실이었고 동시에 그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박화영이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끼어들었다. 강 회장, 지금 일개 직원 때문에 중요한 식사를 망칠 셈이야. 어서 저 여자 내보내고 자리나 정돈해요. 그녀는 지배인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도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지 못해. 지배인은 거의 울상이 되어 은하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은하 씨, 어서 나와. 이게 무슨 무례한. 하지만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손대지 마.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지훈은 오직 은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 여자, 서은하, 그녀의 침착함, 아이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반응.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5년 전 그의 아내 이유연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의 세계에 이 여자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은하의 옷자락을 쥔 채 놓지 않고 있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 만찬의 성패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오늘 만찬은 여기까지 하죠. 이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급한 가정사가 생겨서 말입니다. 그는 가정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박화영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안색이 굳어졌다. 지우는 다시 은하를 보았다. 당신, 나 좀 따라와.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나는 청가그룹 총수의 명령이었다. 그는 아들 민준을 안아들었다. 아이는 낯설게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도 시선은 오직 은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평온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이 재벌 회장과 그의 울지 않는 아들, 그리고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저 여자.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지우는 민준을 안고 방을 나섰고 김 비서는 은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VIP 룸에 남겨진 이사들은 웅성거렸고
박화영은 부러질 듯이 와인잔을 쥐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저 여자가 왜 5년 만에 민준을 멈추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다. 강지훈 회장의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하강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값비싼 가죽과 우드 패널의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이었다. 지훈은 아들 민준을 안고 있었고 김비서는 서은아의 반걸음 뒤에서 그녀를 감시하듯 따랐다. 민준은 여전히 울지 않았다. 아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낯선 여자 서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지훈은 아들의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은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지도 부유함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단지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청아그룹 총수에게 사실상 납치되는 이 순간, 그녀가 느껴야 할 공포 대신 묘한 익숙함이 그녀를 감쌌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이 낯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호텔 로비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 격리된 구역에 멈췄다.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이 차에 타자 김비서가 은하에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은하는 망설임 없이 채 올랐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가 오히려 지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지듯 합류했다. 지훈은 한남동의 개인 저택이 아닌 청아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감정적인 혼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철저히 분석할 통제된 환경이 필요했다. 회장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민준을 안쪽에 개인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대기 중이던 전문 보모가 있었다. 민준은 휴게실로 들어가면서도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하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돌아와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뒤에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를 관찰했다. 앉지. 그가 턱짓으로 앞에 소파를 가리켰다. 은하는 꼿꼿한 자세로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서은하.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문자의 그것이었다. 28, 고아. 5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 국도변에서 발견. 신원불명.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 그는 김 비서가 단 몇 분 만에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1차 요약 보고서를 읊조렸다. 은하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없어. 지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네가 아는 것이다.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제 이름도 나이도 전부 성 마리아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발견되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을 듯했다. 내 아들을 만난 적은 내 아내 이유연.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은하의 대답은 단호했다. 오늘 회장님과 따님을 보인 것이 처음입니다. 정말입니다. 지훈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미세한 동요가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백지 상태였다. 그렇다면 민준의 반응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단순한 우연아이의 절박한 환상. 조하. 지훈이 일어섰다.
김비서, 이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당분간 호텔 일은 나가지 마. 회장님, 저는 은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다. 그는 은하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서울을 떠날 생각 마. 내 허락 없이는. 은하가 쫓겨나듯 회장실을 나간 후 지우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최 팀장. 그가 허공에 대고 말하자 벽에 내장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청가그룹의 그림자이자 비공식 정보팀의 수장이었다. 서은하. 지금부터 24시간 밀착 감시해. 통화 내역, 금융거래, 만나는 모든 인간, 그리고 5년 전 사고 기록. 경찰 보고서 원본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단순한 신원 조회라면 단순하지 않아.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 부회장의 동향도 함께 보고해. 특히 이 여자와 관련해서. 그는 박화영이 레스토랑에서 보였던 그 순간의 살해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 살해는 5년 전 아내 유연을 잃었을 때 그녀가 감추려 애썼던 희미한 만족감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편 은하는 김비서가 제공한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고 해봐야 신림동 고시원촌의 손바닥만 한 방이 전부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비서는 딱딱한 표정으로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이리로 연락하십시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검은 세단은 좁은 골목을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은하는 어두운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3곳 3호.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두통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꺼풀 뒤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같은 것이 아니었다. 새 하얀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만년필, KOSP 지수를 나타내는 붉은색 하락곡선, 모니터를 가득 채운 복잡한 숫자와 암호들, 파생 상품, 역외 계좌, 차명 거래, 귀에 익숙하지만 지금의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얼굴, 비싼 양복을 입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들, 시가 냄새와 오래된 서류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다. 이것은 레스토랑 주방의 음식 냄새와는 전혀 다른 권력과 암투의 냄새였다. 데이터가 조작됐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당장 피해. 싫어, 이건 우리가?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 지금의 유순한 톤이 아닌 날카롭고 단호한 분노에 찬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칠흑 같은 어둠 속 정면에서 돌진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 쇠가 찢어지는 굉음, 그리고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차가운 감각. 안 돼.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더듬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해야 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펼쳐 방금 본 단어들을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다. KOSPI, 데이터 조작, 파생 상품, 역외 계좌,
그녀는 자신이 적은 글씨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레스토랑 서빙 직원의 기억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은 정말 기억을 잃은 고아일까? 아니면 같은 시각 지우는 최 팀장에게서 막 도착한 경찰 보고서 원본 파일을 열어보았다. 5년 전 서은아 발견 당시의 기록, 가평 7번 국도변, 배수로에서 발견, 심각한 두부 외상, 사고 차량이나 목격자 없음, 단순 뺑소니 사고로 종결. 그는 파일을 닫고 컴퓨터의 다른 폴더를 열었다. 이유연 사고 파일, 5년 전 같은 날, 강원도 절벽도로, 차량 추락 및 폭발, 운전자 이유연, 시신조차 찾지 못함. 두 사고 지점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명백한 우연이었다. 지우는 허탈감에 마른 세수를 했다. 그가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모니터 한 구석에 떠오른 알림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 팀장에게서 온 추가 메시지였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은아가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목록입니다. 지우는 파일을 클릭했다. 목록은 단출했다. 찢어진 옷가지 몇 점, 그리고 소유자 불명의 USB 드라이브 1개, 심하게 파손되어 데이터 복구 불가, 증거물 보관소 이관.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 팀장, 당장 그 증거물 확보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구해내. 그의 직감이 다시 한번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5년 전 사라진 진실이 있다고. 강지훈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은아라는 여자가 휘저어 놓은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던 5년 전의 USB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데이터 복구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안 메우고 저리 가. 한남동 저택의 다이닝 룸에서 날카로운 접시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부모가 내미는 죽그릇을 밀쳐내고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그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이후 아이는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그 여자를 찾고 있었다. 지훈의 속이 타들어갔다. 청아그룹을 집어삼키려는 박화영과의 전쟁도 아들의 이 무언의 시위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는 아들을 잃을 수 없었다. 이유연을 잃었던 것처럼 무력하게 잃을 수는 더더욱 없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전략가였다. 항상 최악의 수를 대비하고 차악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마추어였다.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오만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 신림동 고시원촌의 공기는 한남동과는 완전히 달랐다. 곰팡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골목. 지훈은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이 이질적인 공간에 서 있었다. 김 비서가 앞장서 삐걱거리는 좁은 계단을 올랐다. 3급 3호. 문을 두드리자 어젯밤에 그 침착한 얼굴이 나타났다. 서운하는 강지훈이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의 파편들 때문에 헬쑥해져 있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지훈은 대답 대신 방 안을 훑어보았다. 창문도 없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디 좁은 공간. 그의 저택 드레스룸 한 칸보다도 작았다. 따라와.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은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라 나섰다.
골목에 세워진 검은 세단은 그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괴물처럼 보였다. 차에 타자마자 김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은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게 뭐죠? 은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어렸다. 열어봐.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은하는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와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액이 찍힌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민준이 옆에 있어줘. 지훈이 본론을 꺼냈다. 보모든 장난감이든 뭐든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 저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내가 부를 때마다 아이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 이건 계약금이야. 월급은 따로 지급하지. 은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계약서를 천천히 봉투 안으로 넣었다. 어젯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그 날카로운 분노. 낯설지만 익숙한 그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녀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한 레스토랑 직원의 눈이 아니었다. 제가 어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무서운 말. 그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은 저를 최고급 장난감 취급하고 계시는군요. 돈으로 사서 아들 손에 쥐어주려는. 지훈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말을 잃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고시원 거주자. 그가 파악한 그녀의 정보는 나약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의 돈과 권력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말 조심해. 지훈이 낮게 경고했다. 넌 지금 네 처지를... 제 처지요. 은하가 실수했다. 네, 전 가난하고 기억도 없죠. 하지만 회장님 아들을 보니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저보다 더 불쌍한 분이시군요. 돈 말고는 아무것도 가질 줄도, 줄 줄도 모르시니까요. 그녀는 봉투를 지훈의 무릎 위로 돌려주었다. 전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아이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내려주세요. 지훈은 분노로 얼굴이 굳었다. 감히 이따위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동정까지 한단 말인가. 서은아, 넌 지금 네가 누굴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군. 이 차에서 내리면 넌 내가 제안한 이 안락함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들마저 전부 잃게 될 거야. 그게 제 보잘것없는 방 한 칸을 의미하는 거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죠. 은하는 손잡이를 잡았다. 세워주세요. 지훈은 김 비서에게 턱짓했다. 차가 멈췄다. 은하는 미련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것 이유 모를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 자존심은 어쩌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에서 온 유일한 유산일지도 몰랐다. 차가 떠나고 은하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같은 시각 청아그룹 본사 50층 부회장실. 박화영은 방금 보고받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강지훈의 차가 신림동 좁은 골목에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서은아가 그 차에서 내리는 사진이었다. 찾아갔군.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역시 그 계집애였어. 5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벌레처럼 살아남았을 줄이야.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방금 경찰청 쪽 연주렉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 쪽에서 5년 전 가평 뺑소니 사건의 유류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파손된 US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화영의 눈이 번뜩였다. USB라고. 그녀는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분명 이유연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도망쳤다. 만약 그 USB에 그 자료에 100억 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계집애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과 그 USB가 복원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끝장이야.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나야, 더 크라운 지배인 서은하라는 직원, 오늘부로 해고해. 사유회장님 만찬 자리에서 난동 부린 걸로 해. 윗선에서 지시 내려왔다고 하면 군말 못할 거야. 전화를 끄는 그녀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용역업체였다. 신림동 335. 시끄럽지 않게 처리해. 화재든 누수든 오늘 밤 안으로 그 여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 박화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서은하라는 벌레를 잡기 위해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스스로 강지훈의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날 저녁 레스토랑 매니저는 은하를 불러 세웠다. 서은하 씨, 미안하지만 오늘까지만 일해줘. 위에서 자네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 은하는 해고였다.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유니폼을 반납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도를 가득 채운 시커먼 연기였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골목을 메웠다. 화재는 다행히 초기에 진압되었지만 그녀의 방 3곶3호는 옆방에서 시작된 불길에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것이 젖고 그을렸다. 그녀가 가진 전부. 낡은 옷 몇 벌과 어젯밤의 기억을 적어둔 수첩까지. 은하는 잿더미가 된 방 입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해고당하고 유일한 거처마저 잃었다. 강지훈이 했던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들마저 전부 잃게 될 거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 김 비서가 주었던 차가운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밤 공기는 잿더미의 매캐한 냄새와 절망의 냉기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서은하는 불에 그을린 고시원 건물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소방관들은 철수했고 이웃들은 각자의 남은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그녀만이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섬처럼 홀로 남겨졌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들마저 전부 잃게 될 거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해고, 그리고 뒤이은 화재. 누군가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을 뒤져 차가운 금속성 명함의 감촉을 확인했다. 김비서.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동시에 굴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김비서입니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빠르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전화입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어떤 놀라움도 담겨있지 않았다.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대기하십시오. 10분 내로 차량이 도착할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는 자신이 거대한 감시망 속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확히 10분 후 어둠을 뚫고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오늘 아침 그녀가 모욕감을 느꼈던 바로 그 차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이라고는 없는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인 신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다. 차는 그녀가 예상했던 강남의 오피스텔이 아닌 한남동의 깊숙한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차가 멈춘 곳은 성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췄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요새였다. 은하가 차에서 내리자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은하 씨 되십니까? 오 여사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녀를 훑어보는 시선은 날카로웠다. 은하는 대리석 로비를 지나 지훈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방은 그녀가 살던 고시원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컸고 한쪽 벽면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담은 통유리창이었다. 강지훈은 그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승리자의 여유가 아니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동시에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이 한 짓입니까?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직장, 그리고 제 집까지. 방화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야. 지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고는 했지. 네가 발을 들인 세계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넌 지금 누군가의 표적이 됐어. 누구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널 이곳으로 부른 거다. 지훈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오 여사, 민준이 방으로 안내해. 잠깐만요. 은하가 그를 막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저는 당신의 장난감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이 상황에서 조건을 걸다니. 말해봐. 첫째, 저는 보모나 직원이 아닙니다. 은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다. 저는 오직 민준이를 위해 이곳에 머뭅니다. 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그녀는 숨을 골랐다.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의 배후를 밝혀주십시오. 누가 왜 저를 길거리로 내몰았는지 그 대가로. 저는 민준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 집에 머물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아니라 덫에 걸린 늑대의 눈빛이었다.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그녀의 본질은 평범한 레스토랑 직원이 아니었다.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오, 여사에게 말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라고 하겠다. 원래 주려던 오피스텔은. 아니요. 은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여기 있겠습니다. 지훈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감옥 같을 수도 있어. 내 경호원들이 24시간 널 지켜볼 거다. 적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이 약속을 지키는지 저도 제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것은 고용 계약이 아니었다. 각자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맺어진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다. 오 여사, 서은하 씨를 민준이 방으로, 그리고 별차에 대신 본관에 게스트룸을 내어줘. 오 여사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은하는 이 거대한 집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복도 곳곳에 숨겨진 CCTV 렌즈, 그리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경호원들. 그녀는 실크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다. 민준의 방은 아이 방이라기엔 지나치게 크고 조용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
아이가 새처럼 작게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아이는 은하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도련님, 오 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오늘 저녁은커녕 물도 제대로 드시질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이러다 탈수증이 올 거라고. 은하는 오 여사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한 뒤 천천히 침대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텅 비어있던 아이의 눈에 은하의 얼굴이 비치자 비로소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냘픈 손을 이불 밖으로 천천히 내밀었다. 은하는 그 작은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왔어. 내가 왔어. 그녀도 모르게 목소리가 메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하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심장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는데 마치 그 조각이 지금 아이의 온기로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문 밖에서 강지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희망, 질투, 그리고 거대한 의욕이 뒤섞여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는 오 여사에게 손짓해 물과 묽은 수프를 가져오게 했다. 은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숟가락을 들어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다. 마시자. 이것만 마시고 자는 거야. 놀랍게도 민주는 거부하지 않았다. 아이는 은하의 손에 들린 숟가락의 수프를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넘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민준의 방 옆에 딸린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같은 시각 청아그룹 본사 박화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서은하가 지금 한남동 본가에 입성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네, 부회장님. 오 여사가 직접 본관 게스트 룸으로 안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화영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멍청한 놈들. 그녀가 소리쳤다. 고작 벌레 한 마리 처리하라고 했더니 호랑이 굴로 밀어넣어. 그녀의 계획은 은하를 고립시켜 절망하게 만든 뒤 헐값에 매수하거나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이 틀어졌다. 은하가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곳, 그의 절대적인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서은하의 끈질김, 그리고 강지훈의 절박함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최 팀장, 그녀가 다른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 회장 쪽에서 가져간 그 USB 복구팀에 우리 쪽 사람도 심어. 진행 상황 매일 보고해. 그리고 그 계집애가 집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눈과 귀를 심어놔. 오 여사, 그녀를 이용해. 서은하는 잠들지 못했다. 비단으로 감싼 이 화려한 방은 불타버린 그녀의 고시원 방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희미한 통증과 함께 데이터, 계약, 배신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누구지?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게임의 조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녀는 결코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방에 연결된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은아의 손을 꼭 쥔 채 그는 최 팀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신림동 화재, 배후를 당장 찾아내. 그리고 서은아, 그녀가 집안에서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을 감시해. 하지만 그녀를 건드리지는 마. 불가피한 동거, 불완전한 계약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남동 저택에서의 며칠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서은아는 강민준의 그림자가 되었다. 아이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울음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모가 아닌 은하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은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것을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는 일과 육아, 그리고 5년 전의 진실이라는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아들이 안정을 찾는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서은하라는 여자에 대한 의혹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누구인가? 단순한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 평화는 차에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그날 아침 민준이 은하가 떠먹여주는 수프를 받아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밀어냈다. 아이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아, 왜 그래? 은하가 묻는 순간 아이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도련님, 오 여사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다. 은하는 공포에 질려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호흡은 얕았다. 강지훈이 서재에서 폭풍처럼 뛰쳐나왔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김비서차 대기시켜 병원. 당장 병원으로 가. 청가그룹 소유의 VIP 병동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는 즉시 응급검사에 들어갔다. 지우는 응급실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오갔다. 은하는 잿빛이 된 얼굴로 수술실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또다시 무력하게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몇 시간 후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다. 회장님, 살릴 수 있어 뭐야. 지훈이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의사는 침통하게 말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소견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백혈병, 아내를 앗아간 비극에 이어 이제 아들마저.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항암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당장 가족분들부터 조직 적합성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우는 즉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불일치 박화영을 비롯한 친척들도 모두 검사했지만 적합자는 없었다. 시간은 민준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잠든 아들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아들까지 잃게 될 판이었다. 그때 은하가 그의 등 뒤에 섰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병원에서 쪽잠을 자며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은 없었다. 저도 검사받게 해주세요. 지우는 멍하니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은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고아. 그녀가 민준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의 그 기적, 아이가 그녀에게만 반응했던 그 순간
무슨 자격으로? 지훈이 힘겹게 물었다. 제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은하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건 압니다. 만약 제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아이가 쓰러진 순간 사라졌다. 제발 저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치의를 불렀다. 이 여자도 검사해.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새벽에 나왔다. 주치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회장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지훈은 잠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일치합니다.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은아 씨와 민준 도련님의 조직적 합성한 건 HLA-E.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6개 유전자 모두. 이건 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서은아 씨가 도련님의 생모입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일치. 검은색 잉크로 찍힌 그 단어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서은아가 이유연이라고 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기억을 잃은 채 바로 자기 곁에 있었다고.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민준의 병실로 향했다. 은하는 무균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아가, 내가 다 줄게.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분노, 그리움,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은하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왜 이 남자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각, 청아그룹 본사. 최 팀장의 보안 사무실은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5년 전에 그 파손된 USB에서 작은 데이터 조각 하나를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암호화된 장부 파일의 깨진 조각에 불과했지만 청아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이라는 단어가 선명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USB 자체가 아니었다. 최 팀장은 신림동 화재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었다. 팀장님, 불을 지른 용역업체. 그들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했습니다. 박화영 부회장의 차명 계좌입니다. 한 요원이 보고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요원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리고 5년 전 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니터에는 2개의 CCTV 화면이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이유연 전무의 차가 추락한 강원도 절벽 근처의 국도, 다른 하나는 서은아가 발견된 가평 1번 국도 배수로 근처였다. 문제는 이겁니다. 요원이 화면을 확대했다. 이유연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찍힌 직후, 그리고 서은아가 발견되기 직전, 두 장소 모두에 동일한 검은색 벤이 찍혔습니다. 번호판은 대포 차량이지만 차종과 튜닝 상태가 5년 전 박화영 부회장의 의전 차량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 팀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박화영의 차가 왜 그 시간에 두 사고 현장 근처에 동시에 나타난 거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는 즉시 강지훈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최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신림동 화재 배후 박화영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5년 전 이유연 전무님, 사고 역시 박 부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우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신림동 화재라는 현재의 점과 5년 전 두 개의 사고라는 과거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박화영, 그의 계모가 모든 것의 배후였다. 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화영은 5년 전 아내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의 기억이 돌아올까봐 혹은 USB의 비밀이 밝혀질까봐 다시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왜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민준이. 괜찮은 거죠, 검사 결과가. 유연아,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살려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높이로 당신이 민준이를 살릴 수 있어. 은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조직적 합성 한 권, HLA, 육출오치 일치, 생모추정이라는 글자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서은아 씨,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아내를 되찾았다는 혼란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민준이 엄마야. 당신이 민준이 엄마야. 강지훈의 말은 병원 복도의 살균제 냄새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서은아의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생모추정.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고아예요. 이름도, 과거도 없는. 계엄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그녀의 얼굴, 5년 전 아내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당신이 이유연이야. 이유연,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에서 최 팀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을 떠올렸다. 5년 전 이유연 전무님 사고 역시. 은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저 남자의 아내라고, 저 아이의 엄마라고. 그녀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그녀는 복도벽에 등을 기댔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지우는 더 다그치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과 그 아내를 죽이려 한 것이 자신의 계모라는 지옥 같은 진실을 동시에 마주했다. 그는 아내를 되찾아야 했고 아들을 살려야 했으며 적을 파멸시켜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정신은 위태로워 보였다.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해. 지훈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당신이 누군지는 나중에 밝혀내도 돼. 하지만 당신만이 민준이를 살릴 수 있어. 골수, 기증해 줄 수 있겠어. 은하는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저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지만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은 그녀의 모든 세포를 지배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제가 할게요. 같은 시각 청아그룹 부회장실. 박화영은
방금 도착한 보고에 입술을 깨물었다. 조직 적합성, 일치. 그녀의 비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보고했다. 네, 부회장님, 서은아가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병원 쪽 라인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장 이식 수술을 준비한다고. 박화영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에서도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아들의 생명줄이 되어 나타났단 말인가.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서은아가 이유연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USB 데이터 복구와 그녀의 기억. 2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터지기 직전이었다. 대여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어. 박화영이 결단했다. 강지훈이 그 계집애를 앞세워 방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 그녀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언론에 자료 뿌려. 강지훈 회장이 아들의 병간호를 핑계로 회사 경영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원불명의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의 경영 능력 및 도덕성을 안건으로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한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의 병을 이용해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병원에 심어둔 놈에게 연락해. 서은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 의료사고로 위장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이 청하그룹을 뒤덮었다. 강지훈 회장, 경영 포기 논란,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 신원불명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청하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즉각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지훈은 완벽하게 사방으로 포위되었다. 병원에서도 위기는 닥쳤다. 은하는 골수 기증을 위한 마지막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1인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주주총회 건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병실 아픈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트레이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서은아님, 수술 전 마지막 항생제 반응 검사입니다. 팔 좀 걷어주시겠어요? 은하는 의심 없이 팔을 내밀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간호사의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거미줄 모양의 작은 문신. 며칠 전 그녀의 고시원에 불을 지른 용역업체 직원의 목덜미에서 얼핏 보았던 것과 같은 문신이었다. 은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잠깐만요. 왜 그러시죠? 간호사가 주사기를 쥔 채 다가왔다. 그 눈빛은 의료진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 주사기 안에 뭐가 들었죠? 은하가 침대에서 물러나며 물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순식간에 은하에게 달려들었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의류 용트레이를 집어던졌다. 쟁반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무서운 일이야. 문 밖의 경호원들이 소리를 듣고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가짜 간호사를 즉각 제압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공포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낯선 남자의 공격, 거미줄 문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극한의 공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뇌를 강타했다. 생모추정이라는 의학적 충격과 뒤섞여 5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마침내 터져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이미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KOSPI 차트, 청아바이오,
임상 데이터. 박화영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던 USB.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지훈 씨. 이건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비에 젖은 도로, 자신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검은색 밴. 안 돼.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끔찍한 감각, 차가운 물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USB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민준아, 민준아. 아이, 유연. 그녀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내뱉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아그룹의 재무분석가이자 강지훈의 아내 이유연이었다. 때마침 긴급회의를 마치고 달려온 지훈이 병실 문을 열었다. 그는 제압당한 귀양과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은하를 발견했다. 괜찮아, 다쳤어. 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은하, 아니. 이제 이유연이 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유순하지 않았다.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총명하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 분노와 슬픔으로 불타는 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가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다. 지훈 씨, 나 기억났어.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화영. 유연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 5년 전에도, 그리고 방금 전에도. 지훈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아내가, 그의 동지가, 그의 유일한 사랑이 돌아온 것이다. 알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 알아.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야. 두 사람의 포옹은 5년이라는 심연의 시간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지만 지극히 짧았다. 강지훈은 아내의 몸이 두려움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로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었다. 서은아의 유순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5년 전 자신의 전략에 유일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날카로운 분석가 이유연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시간이 없어. 유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 다시 할 거야. 그리고 나에게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고 병실 소파에 앉았다. 기억의 홍수는 그녀의 체력을 바닥까지 소진시켰다. 알아. 지훈이 대답했다. 그는 즉시 인터컴을 눌렀다. 김비서, 2층 전체를 폐쇄해. 내 허락 없이는 의사가운을 입었든 경찰 제복을 입었든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마. 지금 당장 최 팀장, 보안 회선으로 연결해. 몇 분 만에 병실은 전략회의실로 변했다. 지훈은 태블릿을 켜서 최 팀장으로부터 막 전송받은 자료들을 유연 앞에 펼쳐 보였다. 당신 말대로야. 당신의 사고 현장과 서은하가 발견된 현장. 두 곳. 모두에서 박화영의 대포 차량이 확인됐어. 신림동 방화자금도 그 여자 주머니에서 나왔고 그가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복원한 USB 데이터 조각이야. 청아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유연의 시선이 청아바이오라는 단어에 고정되었다. 5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어.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무슨 말이야? 청아바이오의 신약, 레비타셀. 유연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을 끄집어냈다. 내가 사고 직전에 마지막으로 분석하던 파일이야. 임상 3상 데이터가 재앙이었어. 치명적인 부작용, 사망자까지 나왔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갇힌 맹수처럼 좁은 병실 안을 서성였다. 박화영은 그 데이터를 전부 묻어버렸어.
식약처 허가를 밀어붙이고 주가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자회사를 매각할 작정이었지. 난 그 원본 데이터를 찾았어. 당신에게 보고하고 모든 걸 폭로하려 했어.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야. 지훈의 윤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횡령이나 배임 따위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규모 사기극이자 잠재적인 대량 살인이었다. 청아그룹 전체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임시 주주총회, 그가 낮게 읊조렸다. 그 여자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단지 경영권 때문이 아니었어.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던 거였어. 정확해. 유연히 멈춰섰다. 우리에겐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 하나는 민준이의 생명, 다른 하나는 회사의 운명이야. 그리고 박화영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멈추려 하고 있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술을 막을 거야. 이 병원도 이미 그 여자 사람들이 심어져 있어. 방금 전에 간호사 위장 암살 시도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럼 여기서 수술하지 않으면 돼. 유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우린 유령을 만들어야 해. 박화영의 첩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야.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충격으로 수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지우는 즉시 아내의 의도를 파악했다. 최상층 VIP 병동, 그쪽에 예비 수술실이 있어. 사용한 적 없는 완벽한 무균실이지. 민준이 주치의 팀 전원을 그쪽으로 비밀리에 이동시킨다. 그래. 유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주총회는 지훈이 물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언론은 이미 나를 부도덕한 남봉꾼으로 몰아쓰고 있어. 이사들은 박화영 쪽으로 넘어갔고 당장 의결권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때 유연의 눈에 5년 전의 그 위험하고도 총명한 빛이 감돌았다. 박화영은 지금 자기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어. 그녀가 남편의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 여자는 당신 강지훈 회장을 공격하고 있어. 신원불명의 여자와 노란한 무능한 경영주라고. 그 여자의 전략 전체가 내가 기억을 잃은 나약한 피해자 서은하라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어. 유연은 깨진 USB 데이터 조각을 가리켰다. 이 조각만으로는 부족해. 하지만 지훈 씨, 나한텐 더 이상 USB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녀가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나머지는 전부 여기 있으니까. 난 지금 청아그룹 메인 서버에 접속해야 해. 박화영이 5년 전에 삭제했다고 믿고 있는 원본 서버 로그. 그 여자가 감춘 데이터의 흔적을 내가 다시 찾아낼 거야. 지우는 아내의 모습에서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사랑했던 여자였다. 절망 속에서 길을 찾는 전략가. 그 여자가 주주총회에서 전쟁을 원해. 유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기꺼이 해줘야지. 당신은 경영 능력으로 그 여자의 공격을 막아내. 그리고 박화영이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나타날 거야. 서은아가 아니라, 당신의 죽은 아내도 아니라 청아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이유연으로 그 여자를 지옥으로 보낼 증거를 들고. 그것은 완벽한 역습 계획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최 팀장과의 보안 회선을 연결했다. 최 팀장, 작전 변경이다. 지금부터 역정보 작전에 들어간다. 첫째, 의료팀 전원을 VIP 병동 B구역으로 비밀 이동시켜 병원 전체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박화영 쪽 첩자에게는 서은아 환자, 쇼크로 인한 심리적 퇴행, 수술 무기한 연기라고 보고해. 둘째, 트로이 목마, 작전을 개시한다. 외부 사용자에게 메인 서버 후방 접속 권한을 열어
최고 보안 등급으로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박화영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보고를 받았다. 서은하 말입니까? 예. 방금 전 암살 시도에 충격을 받아 실어증 상태랍니다. 정신과적 쇼크로 골수 기증은커녕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박화영은 와인잔을 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늘도 내 편이군. 아이는 버티지 못할 테고. 강지훈은 이제 끝났어. 주주총회 준비나 완벽하게 해. 그녀는 이미 승리를 손에 쥔 듯했다. 함정이 이미 그녀의 발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요새처럼 변해버린 VIP 병실 안. 강지훈은 방문 앞을 지키고 섰다. 김 비서가 긴급히 공수한 최고 사양의 노트북이 유연의 무릎 위에 놓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다시 접속한 청가그룹의 심장부. 그녀의 눈이 데이터의 바다를 헤엄치며 5년 전에 그 살인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민준의 수술 시간이 잡혔다. 내일 오전 10시. 그리고 박화영이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 시간 역시 내일 오전 10시였다. 오전 10시. 청하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배신 직전의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위. 강지훈 회장의 자리는 공석처럼 느껴졌다. 그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스캔들로 인해 그의 권위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다. 맞은편 박화영 부회장은 연극의 주인공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그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임시 의장직을 맡아 직접 강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할 터였다. 같은 시각 본사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VIP 병동의 B구역.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또 다른 세계였다. 강민준이 작은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에 들어갔다. 바로 옆방. 이유연 역시 수술복을 입은 채 간이 침대에 반쯤 누워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지만 그녀의 무릎 위에는 김 비서가 공수한 군용 등급의 보안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10분 내로 골수 채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초조하게 말했다. 마취 들어가셔야. 5분, 아니 3분만 더요. 유연의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녀의 손가락은 5년 전 자신이 숨겨둔 서버의 백도어를 향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찾아야 해. 그 여자가 삭제한 로그, 그 원본 데이터를.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에 박화영에게 쏟아졌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연기했지만 힘이 넘쳤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사진이 한 장 떴다. 강지훈이 며칠 전 신림동 골목에서 서은하를 채 태우는 사진이었다. 고의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은 마치 은밀한 밀회를 나누는 연인처럼 보였다. 장내가 술렁였다. 강지훈 회장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룹의 경영을 도외시했습니다. 박화영이 계속했다. 심지어 보시다시피 저 신혼불명의 여성을 한남동 자택에 끌어들이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병든 아들은 방치한 채 말입니다. 공격은 잔인하고 효과적이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분노로 바뀌어갔다. 끌어내려
저런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어. 교설해. 지우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아닌 회사의 운명을 방어해야 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수술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 모욕을 견뎌냈다. 데이터 삭제 로그 찾았어. 병실에서 유연의 낮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박화영의 비서실에서 5년 전 그날 대량의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던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당시 수석 애널리스트였던 이유연이 핵심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신 격리 보관하는 미러링 파티션을 비밀리에 구축해 두었다는 것을.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잠겨있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그녀의 노트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아바이오 임상 3상 원본, 사망자 명단, 식약처 로비 자금 내역. 어머니, 지금입니다. 간호사가 마취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유연은 거대한 파일을 압축해 Reconstruction ZP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강지훈의 개인 보안 회선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가요, 우리 아들, 살리러.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수술실로 향했다. 대강당. 박화영은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경영 능력 부재, 도덕적 해이. 저는 청아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훈 회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발의합니다. 지금 즉시 투표를. 자취. 잠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개인 태블릿이 방금 전송 완료 알림으로 희미하게 빛났다. 투표라. 좋지요, 박 부회장. 지훈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더 이상 비난받는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의 사령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주 여러분께 제가 경영을 방치하며 만났다는 그 여성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겠습니다. 박화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 미친놈이 이 자리에서 불륜을 인정하겠다는 건가? 지훈은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여러분은 이 여성을 신원불명의 여자 서은하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스크린에 박화영이 띄웠던 그 흐릿한 사진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지훈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서은하의 사진이 아닌 5년 전 청아그룹 사원증 사진이었다.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 여성의 얼굴.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유연입니다. 제 아내이자 청아그룹의 전수석 애널리스트였죠. 장내가 얼어붙었다. 박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고요. 지훈이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아니요, 죽을 뻔했죠. 5년 전 박화영 부회장 당신의 손에 의해. 이건 날 줘야 증거 있어. 박화영이 소리쳤다. 증거. 지훈이 미소 지었다. 물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방금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목숨을 걸고 제게 보내준 복원 파일입니다. 그가 Reconstruction ZIP 파일을 클릭했다. 스크린은 더 이상 가십사진을 비추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레비타셀 임상 3상, 원본 데이터, 부작용 급성 심부전, 간 손상, 그리고 사망자 명단, 피해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건 주주들이 경악했다. 이게 바로 박화영 부회장이 5년간 감춰온 진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발견한 내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5년 전 강원도와 가평의 CCTV 화면. 박화영의 대포 차량이 두 사고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지훈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병실에서 녹음된 박화영의 목소리였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 의료사고로 위장해. 안 돼. 꺼. 당장 끄라고. 박화영의 이성을 잃은 비명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살해에 휩싸인 본모습이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박화영 씨 검사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며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화영은 무대 위에서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들이 아프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았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한 여자의 모성애와 5년간 묻혀있던 천재 분석가의 기억이 자신을 파멸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강당을 뒤로하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대 위에서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강당의 광기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강지훈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그 승리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박화영을 향한 복수도 회사의 경영권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2개의 수술실에서 깜박이는 붉은 등뿐이었다. 박화영의 체포 소식은 이미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다. 청아그룹의 주가는 역사적인 폭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 모든 혼란을 김 비서와 최 팀장에게 맡겼다. 그의 전쟁터는 더 이상 이사회의 회의실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VIP 병동 B구역의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지훈은 나란히 불이 켜진 2개의 수술 중 표시등 앞에 섰다. 왼쪽은 아내 이유연, 오른쪽은 아들 강민준. 그는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절대적인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를 잃고 그는 감정을 봉인했다. 아들이 말을 잃었을 때 그는 최고의 의사를 불렀을 뿐 단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 그는 청아그룹이라는 성벽 뒤로 도망쳤고 복수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슬픔과 죄책감을 외면해왔다. 서은하. 그는 서은하로 살았던 아내의 시간을 떠올렸다. 기억도 없이 고시원 골방에서 홀로 견뎌냈을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본능처럼 아들을 알아보고 자신을 경멸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기꺼이 지옥 같은 저택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과 아들을 구했다. 시간이 고문처럼 흘러갔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다.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그녀는 그저 바쁘게 의료기기를 옮길 뿐이었다. 그가 이긴 기업 전쟁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기다림뿐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왼쪽 유연의 수술실 등이 꺼졌다.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골수 제취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출혈도 거의 없었고 안정적입니다. 곧 회복실로 옮길 겁니다. 지우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등을 기댔다.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지만 기쁨은 절반뿐이었다. 아직 오른쪽 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영원처럼 느껴지는 2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민준의 수술실 등이 꺼졌다. 소아병동에 주치의가 나왔다. 그의 얼굴 역시 피곤했지만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장님, 아이는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72시간이 중요합니다. 급성 거부 반응을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아이는 강합니다. 지우는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청아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복실로 향했다. 유연은 마취에서 덜 깬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졌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준이는 우리 아들. 괜찮아. 지훈이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당신이 해냈어. 유연아, 당신이 우리 둘 다 살렸어. 그의 뜨거운 눈물이 5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유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 서로를 구한 거야. 5년의 공백과 오해, 서은아로서 겪었던 모욕과 두려움이 두 사람의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몇 시간 후, 지우는 휠체어에 유연을 태우고 민준의 무균실 유리창 앞으로 갔다. 아이는 각종 모니터 장치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지훈이 지난 5년간 보아왔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찡그린 미간이 펴져 있었고 입계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는 듯 했다. 유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아가, 지훈은 휠체어 뒤에 서서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기업의 전쟁은 끝났다. 생명을 건 의료 전쟁도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산산조각 났던 한 가족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할 길고도 따뜻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낡은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하고 얼어붙었던 땅 위에 다시 꽃을 피웠다. 강원도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5년 전 이유연의 차가 추락했던 비극의 장소는 이제 작은 추모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곳을 찾은 세 가족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한 감사가 감돌았다. 강지우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기업 사냥꾼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딱딱했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그는 이제 청아그룹의 회장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다. 그의 곁에는 이유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골수 기증 후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서은아로서의 기억을 잊지 않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청가그룹의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대신 청가바이오의 비리를 고발하며 설립한 생명윤리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던 것은 강민준이었다. 6살이 된 아이는 더 이상 울거나 침묵하지 않았다. 골수 이식 후
아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엄마였다. 지금 아이는 바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저기 보세요. 갈매기예요. 지우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그렇네. 우리 민준이 눈썰미 좋은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절벽 위 바람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5년 동안 지훈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소리였다. 유연은 그런 두 남자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박화영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즉 살인교사, 청아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천문학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청아그룹은 지훈의 손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맞았다. 비리 임원들은 모두 축출되었고 레비타셀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세 사람은 추모비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이유연을 위한 추모비가 아니었다. 서은하를 위한 추모비였다. 유연이 직접 세운 것이었다. 그녀는 그 비석 앞에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다.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내가 서운하였을 때의 그 절망감, 그 외로움.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민준이었어. 내겐 가족이 필요했던 거야. 그녀는 5년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이 민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얘는 그냥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다. 지훈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서은하로 살았던 아내의 시간을 존중했다. 그 시간은 아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고통스러운 교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자신의 그늘 아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전략가로 존경했다. 엄마, 아빠, 저기서 우리 집 보여요. 민준이가 멀리 한남동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들의 집, 한남동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유연이 돌아온 후 집안의 모든 어둡고 무거운 가구들은 걷어내졌고 그 자리에는 밝은 색의 커튼과 아이의 그림들이 채워졌다. 매일 저녁 그곳에서는 민준의 웃음소리와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지우는 아들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민준은 곧바로 나비를 쫓아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지훈과 유연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후회 안 해? 지훈이 문득 물었다. 청아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당신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 나 때문에. 유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5년 전에 원했던 건 정의의 실현이었어. 박화영은 감옥에 갔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지.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녀는 뛰노는 민준을 가리켰다. 그리고 지금은 저 아이를 지키는 게 내 새로운 임무야. 우리 두 사람의 임무지. 지우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 말이 맞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5년을 슬퍼하는 대신 함께 맞이할 50년을 기약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그 바람에는 더 이상 비극의 냄새가 아니 희미한 소금기와 따뜻한 햇살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사랑해. 지훈이 먼저 말했다. 5년 전. 냉철한 전략가였던 그는 절대 입에 담지 않았을 말이었다. 나도 사랑해. 유연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기억은 돌아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서은아의 따뜻한 본능 또한 간직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나비를 쫓다 말고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아이는 지훈과 유연의 한가운데로 파고들어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해요. 지훈과 유연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아들을, 서로를, 이 완벽한 가족을 끌어안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강한 유대가 남았다. 비극의 절벽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은 비로소 완전한 해돋이를 맞이하고 있었다.